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한 주간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부동산이 항상 어려워요. 이 뭐 예측은 당연히 못하고 네. 뭐 오를까 내릴까.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오른다는 뉴스도 있고요. 내린다는 뉴스도 있어서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지표상에서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통계 지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딱 보면 표시가 나는 게요. 서울 수도권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 지방은 마이너스를 아직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전국은 지난주가 0.00이었는데요. 주간 변동률이 그대로 있다. 이번 주도 0.00 그대로입니다. 그렇네요. 그대로인데 0%도 서울 수도권이 살짝 올라졌고 지방은 내려가면서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0%에 갇혀져 있고요. 네. 서울도 지난주가 0.04%였는데요. 이번 네. 주는 주는 0.03%. 이게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내렸죠. 0.01%포인트 내렸고 수도권은 0.04에서 0.04.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합세다. 그렇죠. 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숫자가 뭐 상승으로 전환됐다, 네네. 상승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통계를 보면 상승은 상승인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상승해서 살짝 상승이 되고 그냥 멈춰버린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3년 동안 최근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보면은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면서 좀 가파르게 또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살짝 오르는 추세였다가 멈춘 상태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조정이 됐다가 예. 회복했다가 지금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걸려요. 어떤 분들 보면 물론 인기를 끌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유튜브 채널 보면 이제 뭐 대폭락의 장이 임박했다 뭐 이런 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조정 끝내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과감하게 투자했다 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 있고 지금 완전히 투자돼 뭐 그런 분은 없어요. 네. 없는데 실수요자라면 지금쯤 해도 뭐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상승을 좀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네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뭐 전국을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고 저는 항상 보는 지역이 잠실이거든요. 서초구 왜요?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상위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아파트들, 최상위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반영할 수 없다는 그렇죠. 아프리카 초원 같으면 굳이 사자 상황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초원에 있는 동물을 모니터링 이거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면 약간 하이에나 같은 성격을 가진 잠실이 강남 상구이면서도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약간 좀 대중적이면서 물량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죠.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엘스 리센츠 네.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한 5월 정도까지는 이게 1월, 12월 정도는 최고가 23억 8천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전용 84가 예. 16억 정도로 떨어졌다가 19억 거래가 되고요. 20억 거래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최근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상승장 같으면 21억, 뭐 21억 5천 이렇게 찍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20억 아래 19억대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안한 집주인들이 호가 계속 올리면은 거래가 안 되겠는데 좀 내려서라도 지금 팔아야 되나? 우리 하반기 상황을 보니까 고민이 되네요.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여름 비수기가 있잖아요. 여름 휴가. 추석 명절 감안해 보면 그렇죠. 팔려고는 했는데 몇 달 기다렸다가 팔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내려서라도 지금 파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민재 기자랑 이 스마일금고 PF 우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새마을금고 위기 뭐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뭐 사실 새마을 금고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맞아요. 부동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마을 금고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부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제2금융권에서 PF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PF 대출이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였거든요. 네. 이게 프로젝트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고 이제 물건을 설정을 하는데
PF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이제 네.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면 분양이 잘 되면 굉장히 좋죠. 금리 높게 받고 분양이 잘 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작년에 미분양이 급증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분양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돈을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네네. 결국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느냐? 땡처리해야 됩니다. 왜? 시행사, 시공사한테 돈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팔려고 하면 거의 뭐 반값 이렇게 그냥 뒤로 땡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지금 같은 문제에 걸렸는데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2019년 말에 27조 원에서 3년 만에 56조 원으로 아이고.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체율도 문제인데 돈을 빌려주고 이제 못 받는 게 연체율이죠. 네. 새마을금고 대출 총액이 197조 원 정도 됩니다. 연체율을 보면 2021년 말 1.93%였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네. 2023년 3월에 4.9%, 아. 최근 6월 말에는 6.18%까지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있잖아요. 네. 연체율이 20배. 20배나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새마을금고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빨리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그러게요.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말이 좋아서 연체율이지 저 중에 상당 부분은 회수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분들이 이제 뱅크런 돈을 좀 빼야겠다. 그쵸. 내 돈 불안하다라고 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 좀 진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뭐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이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보호법이 이게 법이 있어서 맞습니다.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좀 안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정부가 개입을 했죠.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새마을금고보호법에 따라서 중앙회가 보장을 해주긴 하는데요. 예, 예.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은행이 부실화가 되고 돈을 찾으러 가면 줄을 서서 돈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뱅크런이 발생할 것 같으면 지점 문을 닫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닫아버리고 다음 날에 와. 안정되면 와라고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네트워킹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되는 것도 며칠 만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불똥이 더 확산이 돼서 금융시장으로 퍼지게 되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할 것 같으면 마음만 먹고 돈을 빼버리면은요 1금융권 중에서 지금 가장 큰 KB국민은행도 거의 하루 만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빼버리면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불안 심리, 경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금융감독원장이었나요? 뭐 자기도 예금했다라고 하고 뭐 예. 이렇게 좀 네. 보여주기식 하는 이유가 빨리 진정시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순살 아파트? 뼈대 없는 아파트. 요새 네, 말이 많죠. 누가 지었는지 저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철근이 빠진 이제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네네.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아, 이게 제가 참 순살치킨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그 뼈가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좋아하는데 아파트는 이게 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철근이 당연히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GS건설 문제입니다. 이게 GS건설이 참 아파트 잘 짓는다고 이제 좀 네, 소문이 맞아요. 났었는데 네, 네. 이게 기둥이 이게 사실 좀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하 주차장 기둥이 32개가 들어가거든요. 32개가 들어가는데 GS는 시공사고요. 예. 시행사는 LH입니다. 그러니까 LH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주를 하는 주인인데 설계를 담당하죠. 네. LH가 32개 중에 17개의 기둥만 철근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 단계부터. 그러면 대형 1군 건설사인 GS건설이 야 이거 문제 있다. 네. 아니면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4개를 더 빼먹습니다. 어머나. 또 빼고 여기서 네. 또 빼고. 설계에서 빠지고요. 시공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럼 정리라면 원래 32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17개로 설계가 됐고 그렇죠. 거기서 또 그건 4개를 또 더 4개가 빼버리니까. 그럼 그렇죠. 13개로 그러니까요. 거의 뭐 3분의 2가 날아갔네. 맞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위가 뭐냐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을
위에 샀겠죠. 그 무게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붕괴가 돼버렸는데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 5개월 전인데요. 만약에 입주하고 어린이 놀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사건이 너무 큰 사건입니다. 보통 아파트 지으면 설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또 감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도 뭐 중간에도 보고 이게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사실 이번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종종 있는데 몇십 년간 이어져 온 문제인데 이제 도대체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총체적인 부실 아닐까 싶습니다.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검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감리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설계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가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됐는데 더 문제는요. 콘크리트 강도도 30%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도 빼먹었는데 콘크리트 강도도 낮춰버리니까 시멘트 이게 아낀 건가요? 그렇죠. 시멘트를 좀 저렴한 시멘트, 강도가 높은 높지 않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는데 이번 한 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최근에 개포에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물이 발생하고 서울역에서 만든 아파트도 벽에 금이 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신이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세 번이 반복되면 이게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브랜드들은 최상위 브랜드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저렇게 고급스러운 건설사에서 지는 고급스러운 주택인데도 저렇게 저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겠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안한 거죠. 일군 건설사도 저 정도면 나머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는 어떨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발생하기 전에도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짓는 아파트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있죠. 뭐 가격 인상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손실 보전을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입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만약 입주 예정자라면 저거 들어가서 그럼 살아야 되나? 뭐 그렇다고 이사를 무섭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뭐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큰 마음 먹고 내 집 마련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평생에 분양 받아서 입주하는 게 한두 번 있는 일인데 이렇게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LH하고요, GS건설이 사과를 했고 전면 재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요, 완전히 새롭게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가 5개월 후가 아니라 3년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실 보상 또 다 해준다라고 합니다. 지체 그 기간에 보상금이 살아야 되는데 한 세대당 한 8천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 재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도 굉장히 크고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불안한 마음은 지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일부 건설사 뭐 가끔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굴지의 일군에서도 이 정도인데 결국 다른 것들도 못 믿겠다. 이게 불신이 팽배한 거예요. 네네. 돈 때문에 이런 부실 공사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 돈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돈 때문이 맞습니다. 사실 건설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철근을 빼고 콘크리트 강도를 낮췄다면 그것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어떤 경우라도 빼면 안 됩니다. 절대 빼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 이유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풀렸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자극을 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캡을 씌웁니다. 야, 가격 많이 올리지 마. 너가 오르면 주변 아파트 가격 다 오르잖아. 라고 캡을 씌우는데 이걸 너무 무거운 캡을 씌워버린 거죠. 주변 아파트보다도 가격을 확 낮춰버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자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파트에서 돈을 못 벌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가를 올려서 손실 보전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그 방법이 잘 안 될 때에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뭔가 손실 뭐 이거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뭐 나무를 덜 심는다든지 인테리어를 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겉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돈 올려달라고 하면 조합이나 계약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둔촌주공은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일군 건설사들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돈 올려달라는 말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근 또 괜찮겠지. 안전 불감증이죠. 그렇죠. 살짝 빼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터질 게 터져버렸는데 이번에는 저는 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면 거주하다가 무너지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설계 단계도 문제였고요. 시공 단계, 감리 단계가 문제여서 무너지긴 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는 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이런 거 뭐 작년부터 이런 문제 터지면 보면 참 창피해요. 국격에도 훼손. 이게 그렇죠. 창피하죠. 이런 거 나오면 뭘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데 지방에서 맞습니다. 일어난 사건들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군 건설사들이 지은 건물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뭐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 좋은 건물들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 짓고 있는데 네.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과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시골집에 가면 옛날 할아버지가 살던 일제시대 건물이 있는데 아직도 금도 안 깠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금 기술력이 더 지느냐? 그건 맞아요.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켜야 될 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쨌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맞습니다. 좋은 이미지. 근데 네. 지금 이제 이게 순살이라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참 벗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이제 위기입니다. 이 평판 리스크까지 이제 안게 되는 건데 뭐 네. 바로 영향이 좀 보이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GS건설 입장에서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뭐 산소 같은 여자 뭐 이영애 씨가 광고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부터 떠가지고요. 네네. GS가 진짜 아파트를 잘 짓기로 왜 조경이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평판도가 좋았고 최근에 재건축 수주라든지 아파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미지가 네. 좋고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공사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신규 수주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GS건설은 상당히 위기인 것 같고요. 이게 GS건설만의 문제냐? 다른 건설사들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아니, 발생이 왔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예. 최근에는 뭐 철근이 보이는 아파트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당연히 잘 짓고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 좋지 않잖아요. 또 미분양이 최근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칫 자극을 주게 된다면 다시 또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PF 대출과 새마을금고 이금융권으로 불똥이 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일파만파 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신뢰를 좀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GS건설 같은 경우는 신용도도 지금 A+인데 뭐 최상위 등급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다운되고 시작하면 이게 신호탄 될 수 있어요. 신호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 다 다시 이 신용평가사에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면 당연히 투자사들은 그 투자 등급에 맞춰서 또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그쵸, 그쵸. 주가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면 안 좋아 실적 안 좋아지고 실적 안 좋아지다 보면 다시 부동산 부실 이어질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고리가 계속되는 거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뭐 작년에는 또 이게 광주였죠.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졌거든요. 네네.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GS 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야 일군 건설사가 이 정도냐. 라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이게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수십 년간의 문제라 저는 이게 그렇게 보는데 네. 이 감리와 설계와 감시 관리 감독의 문제가 뭔가 맨날 해결한다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르텔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고질적인 관행을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이거부터 참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니죠. 재건축도 30년 지나서 재건축한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50년, 100년에 갈 수 있는 맞아요. 건축물인데 예. 30년 지나면 우리는 왜 노후 건물이 될까? 저는 결국에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동안의 관행처럼 됐겠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탈퇴해서 진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